저는 늘 완벽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었어요. 회사에서도 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였죠. 늘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치마도 입고 원피스도 입는 다른 사원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달랐어요. 신입사원 공채 점수 1등이라면서요? 네, 팀장님. 그럼 뭘 시켜도 잘할 자신이 있겠네요.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출근 첫날부터 고생길이 시작됐죠. 내가 너무 잘난 체를 해서 팀장이라는 작자가 내 콧대를 꺾고 싶었나 싶을 정도였죠. 첫날부터 야근은 기본, 팀장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퇴근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팀장님이 퇴근해도 시킨 일이 남아서 제가 퇴근하지 못한 날도 많았죠. 그렇게 1시간도 못 자고 다시 출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머리카락 한 올도 삐져나오게 출근한 적은 없었어요. 일 외에 그 어떤 감정 낭비도 한 적 없었고요. 그 이상한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대리님, 머리에는 뭘 바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궁금하죠? 아니, 잔머리 하늘도 안 나오는 게 신기해서요. 저도 한번 사서 써볼까 하고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해할 시간에 시킨 일이나 하세요. 우리 회사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는데 공채로 들어온 사원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특채로 들어왔다는데 어딘가 건방지고 게을러 보였죠. 하필 그 신입의 사수가 제가 됐는데 솔직히 너무 귀찮았어요. 할 일도 많은데 나보다 일 없는 사람들한테나 맡길 것이지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즈음 저는 최연소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곧 과장으로 승진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진짜 빠른 거 아닌가요? 신입이 참 귀가 밝네요. 그래야 살아남죠. 누구한테 줄을 설 것인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콧방귀를 뀌었죠. 뭐예요? 실력으로는 영 자신이 없나 봐요? 아, 우리 대리님은 오직 실력으로만 올라오셨구나. 왜 비꼬는 걸로 들리죠? 그건 아닌데. 그렇게 아등바등 일만 하면 재밌나 싶어서요. 농담도 전혀 안 하시고. 머리에 뭐 바른 건지도 끝까지 안 알려주시고. 시중에 좋은 제품 많은데 왜 내가 쓰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여자는 많은데 왜 자꾸 내 취향도 아닌 사람한테 눈길이 가나 모르겠네.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최 사원,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름 불러주시면 안 돼요? 여기가 뭐 미국이라도 됩니까? 우리 회사에는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확 폐지해버리고 싶네요. 이름 부르면 좋잖아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닉네임 부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회사 밖을 나가면 온전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죠. 이런 잔머리 한 올도 안 나오는 머리도 빗어서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내가 안 자유로워 보이나요? 네, 전혀요. 네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알겠냐 싶어서 관뒀어요. 저는 미혼모의 딸이었대요. 너무 어릴 때라 그런지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해요. 고아원을 나오면서 들었어요. 제가 3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고아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저를 길렀고 가족은 물론 지인들과도 아예 연을 끄는 건지 저를 돌봐줄 사람이 아예 없었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는 해맑았어요. 고아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런데 입양되어 떠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애는 부잣집으로 간다고 했고 어떤 애는 외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초등학생 때 이상해서 고아원 선생님께 여쭤본 적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입양 안 가요? 선생님은 난처한 듯 저를 보셨죠. 입양은 선택돼야 갈 수 있는 거야. 어떤 애들이 선택되는 건데요? 여러 이유가 있지. 입양은 운명 같은 거야. 운명?
사랑에 빠지는 것도 운명이라고 하거든. 입양도 그런 거야. 양부모가 너희들 중 누군가에게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야 가능한 거지. 조금 더 커서 그 말의 의미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예쁘거나 어리거나 하자가 없는 애들이 아무래도 입양이 되기 좋았고, 그런 애들에게 양부모들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을요. 내가 별로 예쁘지 않고 입양을 가기엔 나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동안 울적할 때도 있었지만, 파양되어 돌아오는 애들을 보면서는 생각을 바꿨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때부터 공부에 매달렸어요. 저는 무조건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밥을 굶더라도 반드시 좋은 대학 학위를 갖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니 20살 때부터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대학도 다녀야지, 먹고 살 돈도 벌어야지. 그래도 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갔더니 과외를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과외 외에도 야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손님이 많지 않아 공부하기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어차피 집이라고 해봐야 작은 방 한 칸이었다 보니 차라리 넓은 편의점 안이 더 좋았어요. 집에서 공부하려면 전기세 들지, 보일러도 돌려야지. 눈만 뜨고 있어도 돈 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편의점은 알아서 불도 켜져 있고 목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고 돈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물론 일도 열심히 했고요. 잘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대학 4년을 다 채우기 전에 대기업에 서류를 넣었는데 붙었어요. 면접도 한 번에 붙었고요. 주변에서 다들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냥 좋은 의미는 아니었죠. 동기들도 다 벌레 취급하고 선배들도 그림자 취급하더니 결국 자기 힘으로 대기업 들어갔네. 그것도 한 번에? 안 그랬으면 쪽팔려서 못 살았을걸? 다행이지 뭐. 수군거리는 동기들 사이에서 모른 척하고 있는데 선배 하나가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축하한다. 넌 잘 될 줄 알았어. 네? 남들 말 신경 쓸 거 없어. 네가 앞서 나가는 게 배 아파서 저러는 거니까. 이제부터가 더 힘들 수도 있어. 가서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대학 다니는 내내 별로 존재감도 없었던 선배였는데 갑자기 축하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싶으면서도 어쩌면 내 세상에 내 편이 한 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선배의 말대로 대기업 신입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겨우 버텼다 했더니 기어오르는 신입도 만나게 됐고요. 내가 전혀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던 신입에게 딱 한마디만 해줬어요. 그래요. 난 나한테 자유를 줘본 적이 없어요. 줄 만한 상황도 없었고요. 근데 최 사원처럼 주제 파악 못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가는 나중에는 정말 자유가 없을 거예요. 순간 그 신입의 얼굴이 처음으로 진지해지더라고요. 늘 능글맞게 굴길래 몰랐는데 표정이 없으니 꽤 날카로워 보이는 얼굴이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날부터 신입이 제 말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진짜 위기의식이라도 느낀 건가 싶게요. 얼마 후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덩달아 신입도 신나하더라고요. 저 이제 과장님 줄 제대로 타는 거 맞죠? 한동안 안 그런다 했더니 또 허튼 소리. 에이, 과장님이 저 끌고 가주셔야죠. 안 그러면 저 여기서 살아남아요. 저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나중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넌 왜 그렇게 자유를 좋아해? 자유가 뭐 밥 먹여주니?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요.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입사 시기도 직위 차이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됐어요. 사실 그쪽에서 자꾸 말을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갑이다 아무리 말해도 저한테만 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회사 안에서 말로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말을 놨는데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말을 놓으니 최 사원과도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더라고요. 최 사원이 신입 딱지를 뗀 그날 저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만나보자. 너 지금 반말했니? 우리 동갑이라며 밖에서는 반말해도 되잖아. 지금 딱 회사 바뀌거든. 회사에서 딱 한 발짝 나왔거든? 그러니까 바깥 맞잖아.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나는 과장이고 너는 사원이야. 이러면서 직급으로 눌렀는데 안 눌리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자꾸 저한테 뭘 챙겨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입 때 사수였다고 끝까지 의리 지키는 거냐 그랬지만 제 눈에는 그제야 그간 이 남자의 모든 행동이 호감에서 시작됐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에만 매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급체를 한 거예요.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식은땀이 줄줄 나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다들 약도 사다 주고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조퇴해라 그러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때였죠. 최 사원이 와서 내 손을 잡더라고요. 너무 아픈데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줘. 여기 회사 아니야. 손 주라고. 회사 안에서 손을 잡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손을 뺄 힘은 또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손에 실을 둘둘 감더니 바늘을 들이미는 겁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최 사원은 상관없다는 듯 제 손에 바늘을 찔렀고 저는 또 한 번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제 비명이 끝나자 순식간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정막 속에서 제 입에서 차마 들어주기 힘든 소리가 나오고 말았죠. 바로 트림이요. 어머! 해놓고도 놀라서 제 입을 막았는데 최 사원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를 짓더라고요. 됐다. 어때요? 괜찮죠? 어떻게 한 거야? 갑자기 뭐가 싹 내려가는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잘 체했거든. 그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따주셨어. 우리 엄마는 비위생적이라며 끔찍이 싫어했지만 효과는 확실한데? 지금껏 손 안 따봤어? 따주는 사람이 없었어. 앞으론 내가 따주면 되겠네. 우리는 그 사무실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잊은 채 둘이 있을 때의 말투로 대화를 나누고 말았고 사귀기도 전부터 사내 연애 커플로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와 사귀게 됐어요. 같이 있다 보면 한 번씩 그날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곤 했죠. 근데 나 트림할 때 냄새 나지 않았어? 너무 기뻐서 못 맡았어. 뭐가 그렇게 기쁜데? 그때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그냥 조퇴하고 가서 쉬지도 않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서는 일한다고 버텼잖아. 결국 손 따줘서 일도 다 하고 좋았지 뭐. 나는 지금도 의심이 가. 뭐가? 내가 너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점수 준 거지? 내가 아무리 뭘 사다 바쳐도 안 받아주더니 손 따서 일할 수 있게 도우니까 받아줬잖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간이구나 싶어서? 저의 이런 냉철한 태도에도 남자친구는 제가 귀엽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이없어서 콧방귀만 뀌었는데 자꾸 귀엽다고 하니까 조금씩 귀여워지는 것도 같고 저 자신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하는 걸 경계하며 남자친구와 거리를 두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가 확신을 주더라고요. 넌 나랑 살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너 혼자 아등바등할 필요 없어질 거고. 나 고아야. 고아 며느리 좋아하는 집 있어?
그래, 그래서 나도 자유가 필요했던 거야. 덕분에 일 잘 배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덕분에 나 빨리 경영진에 합류하게 됐어. 경영진이라니? 이 회사, 우리 할아버지 회사야. 뭐? 그냥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좋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했는지,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다 설명했었어요. 그러니 내가 가끔 너무 매몰차 보이더라도 이해해달라고요. 나는 사는 게 늘 빠듯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회사 오너 일가였던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남자친구를 피해 다녔었어요. 제가 생각한 미래와 달랐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와 둘이 돈 모아서 차근차근 집도 늘려가고 아이도 낳는 미래를 꿈꿨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모든 게 다 주어진 상황에서 시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 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파악한 남자친구가 저를 붙들고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 거야. 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돼. 집에서 허락 안 하실 거야. 이 정도 집안이면 정략 결혼하지 않아? 난 안 해. 난 내 능력으로 언젠가 지금 할아버지 자리에 오를 거야. 네가 해온 것처럼. 자기야. 그러니까 똑똑한 자기가 같이 해줘. 우리 둘이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 확신을 주는 남자친구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의 미래를 꿈꾸는 이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빈곤했던 인생을 자신의 풍족한 인생으로 끌어안는 남자친구가 더 듬직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사무실 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사모님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웬 중년 여자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놀라서 물었더니 그 여자분이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한지 보러 왔어요. 네?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는 드렸는데 전혀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고아인 내가 재벌집 아들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겠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가 저를 잡으러 오신 거였어요. 제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빤히 보시기만 하자 좀 민망했어요. 사무실 사람들도 전부 우리 쪽을 보고 있었고요. 어색한 마음에 머리카락만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니? 네? 그분이 제 팔목에 있는 미아 팔찌를 보고 계셨어요. 아,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하고 있던 거래요. 늘 하고 다녀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유일한 물건이라서요. 엄마가 해주셨다고? 네. 예비 시어머니께서 팔찌를 찬 제 손목을 한참이나 보시더니 결국 주저앉아 오열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직원들이 다 봅니다. 일단 나가서 말씀 나누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자. 근데 내가 너무 놀라서. 제가 부축해도 될까요? 그래 줄래? 분명 저를 잡아먹을 기세로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아주 누그러진 말투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모시고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차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회사에는 말해놓을 테니까 일단 가자. 어디로요? 보여줄 게 있어. 저한테요?
저는 그분에게 손을 꼭 잡힌 채 차에 탔고 차가 도착한 곳은 남자친구의 본가였어요. 사모님, 여기는 왜... 아까는 어머님이라더니 이젠 또 사모님이야? 아, 그게 남자친구 어머니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어머니라고 부르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해. 내 아들 여자친구인데 사모님은 좀 그렇잖아? 네? 들어가자. 근데 들어가도 될까요? 여긴 내 집이야. 어머니, 아버님 계신 진짜 본가는 따로 있어. 들어가자. 시어머니께서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이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편히 앉아 계세요. 혹시 음료는 뭐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그래도 어머님이 나오셔야. 사모님께서 미리 준비해 드리라고 하셨어요. 마침 오전에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제과점에서 쿠키를 들여왔는데 커피랑 같이 내올까요? 그럼 어머님 것도 같이 준비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아 계세요. 마음 편히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이 절대 누굴 집에 들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보통 손님은 본가 가서 맞으시니까 이 집은 사모님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저를 안심시켜 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초조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라도 보내놓을까 했지만 괜한 걱정만 시킬 것 같아 그만뒀어요. 그때였죠. 시어머니께서 작은 보석함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야. 아, 그러면서 제 앞에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열어볼래? 제가 열어도 돼요? 네가 열어야 해.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일단 보석함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너도 놀랐지? 보고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좋아했던 친구와 나눠 가졌던 거야. 네? 내가 해준 거였어. 은으로 만든 거였지. 설마... 아무래도 네 엄마가 내가 찾던 그 친구였나 봐. 예비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은 제가 팔에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팔찌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한눈에도 제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가 가족여행으로 외국에 갔다가 현지 장인이 만들었다는 가게에서 사온 거거든. 이 지구상에 딱 2개 있는 거라고 했었어. 저희 엄마는 가난한 미혼모셨어요. 사모님 같은 재벌을 만났을 리가 없잖아요. 더더구나 아주 친한 친구였다니. 우리 친정도 재벌이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창업 주셨어. 가난한 시골 농부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가 재벌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나도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었거든. 그때 너희 엄마를 만난 거지. 정말요? 이 팔찌가 정말 너희 엄마 것이었다면 분명해. 내가 그 고등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 다녔거든. 그즈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바로 나를 사립고로 옮겼어. 그러면서 네 엄마랑 헤어졌지. 아직 믿기진 않아요. 그렇겠지. 나도 아주 얼떨떨하단다. 그런데 그 팔찌는 말이야. 내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같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너희 엄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길 갈 때마다 오가는 사람들의 팔목만 쳐다보고 다닌 적도 있어. 우리끼리 약속했거든.
어떤 약속이요? 절대 평생 이 팔찌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재벌집 사모님인 예비 시어머니께서 우리 엄마와 절친한 사이였다니 놀랍더라고요. 고아원에서도 의아했대요. 얼음 팔찌로 보이는 게 제 손목에 2번 감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내 약속을 기억했나 보구나. 그럼 어머니께서 전학 가시면서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집에서 일반고에서 알던 친구들이랑은 더는 연락하지 못하게 했어. 그 바람에 연락이 잠깐 끊긴 적도 있지만 내가 찾아갔었어. 어머님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집안 사람들 눈피해서 찾아갔다가 걸려서 붙들려 간 적도 있었지.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었다니까. 저희 엄마가 왜 그렇게 좋으셨어요? 내가 네 엄마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거 아니니. 3살 때 고아원에 갔으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겠네. 네. 너희 엄마 수영 선수였어. 네?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체육 시간에 수영도 배웠거든. 그때마다 네 엄마가 체육 보조교사나 다름없었어. 체육 선생님보다 수영을 더 잘 가르쳤으니까. 와, 우리 엄마를 아는 분이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혹시 아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 엄마가 미혼모셨다고만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던 걸까? 수영 잘하고 내 목숨까지 구해준 소중한 친구였는데. 우리 엄마가 목숨을 구해줬다고요? 내가 물공포증이 있었거든. 체육 점수도 받아야 하니까 물에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물속으로 꼬르륵 잠긴 거야. 근데 애들이 좀 많아. 아무도 모르는 눈치였어. 물에 잠겨서는 저 앞에 있는 애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손에 안 닿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물속에서 발버둥은 쳤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야. 그렇게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낚아채더라고. 그때 정신을 잃었어. 눈을 떠보니 네 엄마 나한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 그때 본 네 엄마는 말이야. 영웅 같았어. 원래도 수영 잘하는 거 보면서 멋있다 했었는데 그 애가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내가 안 반하고 배겨. 같은 여자인데도 그렇게 멋있었어요? 넌 기억 못하겠지만 네 엄마가 어깨도 그냥 떡 벌어져서는 키도 컸다. 그러고 보니 너도 키가 큰 편이네. 아, 정말요? 엄마가 키가 컸어요? 크다마다. 걔가 날 구해준 다음에 교실까지 부축도 해줬는데 내가 네 엄마 어깨에 닿았나 그래. 네 키도 그 정도 같은데? 어머, 그렇네요. 아까 부축했을 때 맞아. 마침 고교 시절에 네 엄마한테 다시 부축받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갑자기 누그러지셨구나. 무섭게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네 엄마를 평생 그리워했어. 꿈에라도 한번 볼까.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는 걸까. 늘 애달팠지. 네 엄마가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거든. 우리 집에서 일반고 다닐 때 애들이랑 연락하지 못하게는 했지만 네 엄마 집 번호는 내가 외우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너희 엄마 집에 연락했더니 네 엄마가 연을 끊고 나갔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더라고. 저희 엄마 집이라면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던 걸까요? 어머, 그랬겠다. 아, 가엾기도 하지. 가족들이랑 전혀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덕분에 이악 물고 이만큼 살았죠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만나게 됐고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수였어요. 신입사원인 줄만 알았고 나이도 동갑이라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요.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어. 아, 그런데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너는 순진하게 그런 말을 믿느냐. 네가 재벌인 걸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바락바락 우겼었지. 근데 널 보니까 내 아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네 엄마 딸이라면 그러고도 남지. 네 엄마는 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거 알고도 나를 똑같이 대했거든. 그래서 네 엄마가 더 좋았어. 집안 어른들 눈 피해서 네 엄마를 만나러 가면 평소에 먹으러 갔던 허름한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고 동전 넣어서 부르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평소 하던 걸 똑같이 하는데도 네 엄마랑 해서 재밌었어. 그러다 내가 그 팔찌를 준 거지. 우리는 평생 친구다. 내가 집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우리 같이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자. 그러면서 약속도 참 많이 했어.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저 때문에 연락을 다 끊고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미혼모였다고 하니 아무래도 그랬을 가능성은 높겠지. 우리 시절은 더더구나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 참, 너희 엄마답다. 그 어려운 길을 아무 도움도 없이 가다니. 나한테라도 연락을 하지. 내가 뭐든 도왔을 텐데. 근데 또 연락 안 한 것도 네 엄마답긴 하네. 그러면서 내가 준 팔찌는 갖고 있고 말이야. 엄마한테도 분명 소중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때때로 네 엄마를 원망했었는데 네 손목에 있던 팔찌를 보는 순간 모든 섭섭함이 녹아내렸어. 오죽했으면 연락도 못하고 이 팔찌만 갖고 있었을까 싶고 그 모진 세월을 혼자 살았을 걔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하고 그래. 감사해요. 저는 어려서 엄마를 위로하는 법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엄마도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너는 존재 자체로 네 엄마의 전부였겠지. 제가요? 짐이 아니고요? 짐이라니. 네 엄마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선택한 게 너잖아. 근데 어떻게 짐이야? 저만 아니었으면 어머니랑 유럽 배낭여행도 다니고 또래들처럼 살지 않았을까 싶어서 갑자기 마음이 아파요. 넌 아직 엄마가 안 돼봐서 그래. 엄마들은 절대 자식 낳은 걸 후회하지 않는단다. 네 엄마가 눈이나 제대로 감았을까 싶다.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가는 심정이 오죽했겠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엄마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야 엄마의 존재가 실감이 나요. 그랬겠지.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울겠어? 감사해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엄마의 전부였을 거라고 말해 주셔서요. 사실은 늘 제 존재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엄마 목숨을 내가 잡아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면서 그러더라고. 널 보면 그냥 짠하다고. 평생 보호해주고 싶다고. 겨우 닦아낸 눈물이 또 와르르 흐르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러다 오열해요. 우리 아들이 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았어. 근데 고아라고 하니까 또 어디서 우리 아들이 재벌집 아들인 거 알고 엉뚱한 애가 붙은 건 아닌지 노파심이 생겼어. 내가 미안해. 고아였어도 착한 여자였으면 받아주셨을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아까 널 보러 갔던 거야. 갔는데 인사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널 보는데 애가 영악해 보이진 않더라고. 근데 그때 네 팔찌가 딱 보인 거지. 순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저 팔찌가 왜 이 젊은 아가씨 팔목에 있나 싶고 어디서 주운 건가까지 생각했다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네 엄마랑 너무 닮은 거야. 그때부터는 머리가 다 어지럽더라고. 우리 아들 말이 네가 고아라고 했으니 네가 내 친구의 딸이라면 내 친구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주저앉으셨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살다 보면 한 번은 만날 줄 알았거든. 많이 놀라셨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어머니를 놀라게 한 것 같아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이제야 의문이 풀린 거지. 내 친구가 연락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사실 저는 엄마 사진도 없어요.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래? 잠깐만.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가시더니 얇은 사진첩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하도 일반 곳대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해서 겨우 하나 건진 사진. 하나요? 행여나 상할까봐 사진첩 한가운데다 딱 붙여놨어. 시어머니께서 사진첩을 펼치셨는데 정말 사진이 딱 한 장뿐이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수학여행 갔을 때 원래는 너희 엄마랑 둘이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걸려서 다 태워지고 겨우 이거 하나 남았어. 여기 있다. 이 친구가 너희 엄마. 시어머니께서 손끝으로 한 소녀를 가리키셨어요. 정말 혼자 키가 멀대같이 큰 여자가 끝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 진짜 키가 컸네요. 넌 잘 모르겠지? 지금 너랑 똑같이 생겼어. 그런 것도 같고. 역시 본인은 잘 모르네. 똑같아.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농땡이라는 걸 피워봤어요. 나 어떡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지? 근데 왜 지금까지 그걸 듣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나 태어나서 처음 농땡이 피워보거든? 근데 너무 재밌어. 뭐? 아들, 너는 대체 날 뭘로 보는 거니? 엄마, 아니 이건 반칙이죠. 저도 없이 이 사람만 부르는 건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돼? 내가 내 며느리 좀 따로 보겠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잠깐,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 결혼한다며? 네가 평생 지켜주고 싶다며? 그래서 허락하신다고요? 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게 늘 적적했는데 이제 보니 이런 날을 대비한 하늘의 뜻이었나 싶기도 하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겠지. 근데 나는 이 결혼 찬성이야. 엄마, 정말? 그래, 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처음으로 다행이다 싶다. 나는 얘를 내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야겠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자 남자친구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엄마, 왜 내 아내를 엄마가 데리고 살아요? 내 딸처럼 내가 아껴주려고 그런다. 왜? 우리 여기 들어와 살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좋다는데? 말도 안 돼. 엄마가 결혼 허락하는 대신 시집살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들, 나는 네 아빠 먼저 보내고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걸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야. 너희 할아버지 댁처럼 매번 드나드는 손님 맞을 필요도 없지. 내 취향으로 집도 다 꾸밀 수 있지. 너희 아버지가 먼저 가신 건 슬펐어도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았는데. 근데 왜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건데요? 저도 이미 분가해서 사는 게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도 같이 살자.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와이프 때문에. 내가 다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래도 신혼일 때는. 알겠어. 그럼 둘이 다시 얘기해봐. 시어머니께서 살짝 삐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일단 정원으로 나왔어요. 자기야, 눈치 좀 챙겨야지, 어? 분위기 좋은데 왜 이래? 그래도 감당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되지. 난 자기 시집살이 절대 못 시켜. 가뜩이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럴 순 없지. 어머니가 내가 딸 같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 분명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뒤늦게 알았어. 엄마가 사무실에 찾아가셨다며. 아까는 나도 좀 놀라긴 했지. 분위기가 이상했다던데. 내가 놀랄만한 이야기 들려줄까? 남자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남자친구도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 그렇게 친한 사이였다고? 사진도 보여주셨어. 나랑 똑같대. 이 팔찌 때문에 알아보셨다고? 자기가 맨날 하고 다니던 거잖아. 이 팔찌가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주셨던 거래. 외국으로 가족여행 갔다가 산 거라 똑같은 디자인을 보신 적도 없대. 진짜 신기하다. 아무래도 자기가 어머니 취향을 닮았나 봐. 나 좋다고 쫓아다녔잖아. 우리 엄마가 장모님을 쫓아다녔대? 너무 멋있었대. 어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가 수영선수였다는 것도 알게 됐어.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 자기 이런 표정 처음 봐. 내 표정이 어떤데? 편해 보여. 내가 지금까지 안 편해 보였어? 난 자기랑 있을 때 늘 편했는데? 일할 때보다는 편해 보였지. 근데 늘 뭔가 쫓기는 사람 같았거든. 내가 그걸 못 채워주나 싶어서 결혼도 하고 싶었어. 나랑 결혼해서 살면 당신이 좀 더 편해질까 싶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야 좀 알겠다. 뭘? 자기의 뿌리를 모르는 게 불안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장모님 얘기 듣고 난 모습이 진짜 편해 보인다. 남자친구의 말을 듣는데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늘 궁금했거든. 가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은 누굴 닮았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알 방법이 없더라고. 근데 오늘 어머니 덕분에 학창시절 엄마 얼굴도 보게 되고 엄마가 수영을 잘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 자기는 내 인생의 행운인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 그냥 욕심낼래. 자기 붙잡을래. 자기가 나 가르쳤잖아. 근데 왜 나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 나는 재벌도 아니고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면 정략결혼 같은 게 더 맞을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후계구도에서 많이 밀렸어. 그렇다고 정략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건 우리 엄마 뜻. 어머니 뜻?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혼처가 있었는데 엄마가 거절했어. 어차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후계 순위가 높지도 않을 텐데 내 아들 결혼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대단해 보였어. 할아버지 댁에 같이 사실 때는 조용하셨거든. 어머니도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지. 나랑 둘이 있을 때는 밝고 재밌는 분이셨는데 식구들 앞에서는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 워낙 말 많고 탈 많은 집안이라 그랬나 봐. 어머니는 이제야 자유를 좀 찾으셨구나. 지금 이 집에서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계셔. 그래서 난 엄마가 처음부터 자기를 부정적으로 볼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 어머니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지. 근데 꼭 반대할 마음으로 날 찾아오셨던 건 아니래. 혹여나 자기가 재벌가 아들이니까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야근애가 아닌 것 같아서 안도하셨었나 봐.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장모님 덕분에 살았다. 멀리 돌아갈 길을 지름길로 가게 된 것 같아. 그러게. 나한테 엄마는 나를 낳아주고 이 세상에 사라진 의문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보니 내 결혼까지 척척 진행해 주시네? 엄마의 힘인가 봐.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분이었거든. 결국 내가 원하지 않은 결혼 막으신 뒤 할아버지 집에서도 독립하셨어. 나더러 할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하셨고. 근데 들어왔잖아. 원래 유학 중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 일단 와서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자기가 말을 들은 거네? 사실 나 어릴 때 영재 소리 들었었어. 정말? 할아버지도 그런 나를 진짜 예뻐하셨고. 아빠 돌아가신 뒤 더 자기 집안에 묶어놓으려고 정략 결혼 얘기하셨다가 엄마가 파르르 떠니까 무서워서 엄마한테는 연락 못하시고 나한테 하셨더라고. 내가 엄마를 설득했다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나이 많으신데 나도 들어가서 배우고 싶다고. 결국 허락하셨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셨지. 근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이 회사 나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라고. 그게 가능해? 할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 근데 뭐 당장은 안 될 거야. 일단 할아버지 뜻을 따라보려고 노력하는 중. 자기도 하고 싶은 눈치던데? 우리 회사의 회장? 언젠가는? 남자친구의 포부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허락받고 보니 내가 정말 이 결혼을 감당할 수 있나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인연인 건 분명해 보였어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더 당당해져야겠다 싶었죠.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자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또 한바탕 우리 시어머니를 들들 볶으셨던 것 같아요. 말이 아예 안 통했던 건지 저한테 직접 회장님의 호출이 오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VIP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가는데 사지가 다 덜덜 떨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앉아라. 네.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을 느끼며 앉았어요. 회장님께서는 자료 같은 걸 보고 계셨는데 그때까지 저한테 시선 한 번을 안 주셨어요. 그러자 저 단전 아래에서부터 저의 도끼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의 내 삶도 쉽지 않았어. 난 잘할 수 있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 신랑이랑 시어머니만 생각할 거야. 그때였죠. 회장님께서 보시던 자료를 내려놓으시더니 제가 앉아있던 소파로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능력이 좋은 애구나. 네? 최연소 과장도 모자라 지금은 팀장직도 맡고 있다니. 우리 회사가 사람이 쉽게 빠지는 곳이 아닌데. 그런 점에선 운도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요. 그래, 그거야.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재밌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운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 근데 꼭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싶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한숨을 내쉬더니 말씀하셨어요. 고아인 것만 빼면 나쁘지 않아. 제 조건이요? 응, 대학도 잘 나왔고 똑똑하고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로 초고속 승진할 정도면 머리가 좋다는 거거든. 네가 내 손자를 가르쳤다고. 아, 저한테 배정이 됐어요. 너 운 좋다. 난 너의 그 운이 마음에 든다. 회장님 말씀은 그게 다였어요. 이제 그만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얼떨떨한 심정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죠. 그런데 다음 날 인사발령이 난 겁니다. 어머, 과장님, 사내이사로 승진하셨는데요? 네?
저는 정말 눈앞이 핑글핑글 도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 연락했는데 어머니도 모르시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그러셨어요. 결국 백기 드셨나 보네. 구색 갖추려고 자리 주시는 거니까 놀랄 거 없어. 어머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사를. 네 남편도 이사 됐잖아. 그래도 저는 평직원이었는데요. 네 남편은 네 밑에 있던 부하 직원 아니었니? 구색 갖추려고 너도 이사로 올리셨나 보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네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 여자가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던 분인데. 그럼 저는 계속 일해도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이랑 같이 하라고 똑같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휴, 또 전화기에 불나겠네. 네? 왜요? 이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니? 아무튼 그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무 놀랄 거 없어. 너 벌써 놀랐다가는 이 집안에서 못 버틴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갑자기 인생 역전된 것 같고 이상해요. 인생 역전 맞지 뭐. 걱정할 거 없어. 나도 있고 네 신랑도 있잖아. 넌 우리가 지킬 거니까 자리 바뀌었다고 너무 긴장할 것도 없어. 조금만 자기 눈에 안 차면 내쫓아버리는 게 그 영감탱이 신보니까. 오히려 네가 실력껏 올라온 것보다 훨씬 치사하고 더러운 꼴도 보게 될 거야.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런 자리 없어도 너희들은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여차저차 하면 다 같이 외국으로 뜨자. 그놈의 집안이 우리 가족한테 계속 영향력 끼치면서 치대는 거 지겹다, 지겨워. 정말이지 재벌들의 생각은 제 머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식도 어찌나 성대하게 치렀는지 우리 부부의 의사 같은 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한 번만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할아버님 고집 못 꺾는다고요. 그런 절차상의 불편함, 괴로움, 놀랄만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긴 했어도 남편과의 결혼은 좋았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2층을 우리 부부가 쓰며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어머, 너 열나는데? 오늘 회사 가지 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얘는 네가 아직도 뭐 혈혈단신 뛰어다녀야 하는 평직원인 줄 알아? 너 재벌가 며느리야. 일 안 해도 될 텐데 왜 계속하려고 그래? 제가 잘하는 게 우리 신랑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할아버님께 점수도 더 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니 아들이요. 꿈이 회장이에요. 뭐? 우리 아들이? 네, 그 사람 포부가 엄청나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같이 하려고요. 난 우리 아들이 그런 꿈을 가졌는지 몰랐네. 그런 애한테 후계 구도에서 빠져도 된다고 했으니. 어차피 누구 말도 안 듣던데요. 결국 자기 발로 할아버님 회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긴 그렇긴 해. 내가 그렇게 연을 끊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도 안 됐더라. 근데 저는 남편이 포부가 있어서 좋아요. 저는 제가 혼자 살아남아야 해서 워커홀릭이 된 줄 알았는데 그냥 태생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지도 않고요. 할아버님 자주 뵙는데도 이젠 불편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저한테 은근히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저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노인네가 웬일이래? 어쩐지 나한테도 사람 통해서 선물을 보냈더라니. 무슨 선물이요? 어디서 들어온 귀한 보석이라는데 시어머니 거랑 내 걸 사왔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니 입꼬리가 실룩실룩 하더라고요. 은근히 좋으시구나 싶어서 웃음이 나던 그때였어요. 아가, 너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한테요? 뭔데요? 사실 내가 너희 외가를 찾았어. 네? 전에 번호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희 외가를 찾았는데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이모들이 있더라고. 혹시
만나보고 싶니?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 네. 사실 저도 어머니께서 엄마 집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다고 하셨을 때 잠깐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럼 혹시 그분들을 찾을 수 있는 건가 하고요. 근데 금세 잊었어요. 결국 저를 찾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엄마가 미혼모로 혼자 아이 키우는 것도 다 아셨을 텐데. 엄마가 돌아가신 건 아시겠죠? 그건 알겠지. 그런데도 저를 안 찾았다면 그분들에게도 제가 아픈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어머니랑 우리 신랑이랑 가족이 된 것만으로도 좋아요. 충분히 행복해요.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만나보자. 나랑 같이. 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볼게요. 그 후 아이를 갖고 출산하면서 한동안 회사 일을 쉬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도 남편과 함께 워킹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들은 어머니가 다 키워주고 계세요. 저는 죄송한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괜찮다면서 본가 할아버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요즘 우리 애들 보고 싶다고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한다. 내가 콧대 높게 구는 재미에 빠져 있어. 우리 부부와 애들을 매개로 두 분은 여전히 애들처럼 기싸움을 하세요. 예전에는 위태로워 보였는데 이제는 미운정이 무섭다더니 하고 웃고 말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방증이겠죠.